이 책이 나온 것은 25년도에 나왔습니다. 25년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25년도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란 사회가 20년대 그러니까 1차 대전 1914년에서 1918년도까지 있었던 1차 대전 유럽에서 주요하게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먼저 미국이라는 여기에 물자와 인력을 많이 대긴 됐는데 유럽에서 본토에서 싸운 것만큼 피해는 보지 않고 물자를 제공하면서 굉장히 이익을 많이 봤죠. 물질 이익을 보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20년대에 굉장히 부흥을 하고 물질적인 그 향락을 가장 많이 누렸던 시대라고 합니다. 일명 재즈의 시대라고 하면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책입니다. 이 책이. 그 때문에 20년대에 가지고 있던 문화적 특성이 참 많이 배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물질 문명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에게 그 물질 문명을 소비하는데 그 소비의 메커니즘이 잘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여성들의 어떤 권리가 어느 정도 외부로 표출되는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물질적 부에 의해서 계급이나 계층이 깨지고, 다른 말로 하면 물질적 부를 갖다가 누가 많이 획득했냐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 이러한 또 사회 존입이 있었기도 했고요. 하지만 정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견해도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이 책을 보면은 희미하게 그게 나와 있는데요. 동성애에 대한 것도 쫙 깔려 있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동성애가 물질적 부가 확장되면서 동성애에 대한 욕구도 많이 퍼지기 시작했대요. 그 위에 다시 또 억압되는 시기가 있었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미국의 20년대 문화가 배경으로 쭉 깔려 있으면서 이 책의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문화의 어떤 활성화가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와닿는 것은 여기에선 자동차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림에 보면은 맨 밑에 있는 그림이 왼쪽이 이제 포드의 유명한 T형 자동차고요. 이 우측에 있는 것이 여기서 개츠비가 타고 있는 차입니다. 이 포드의 T형 자동차가 왜 물질 문명의 확대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포드가 차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컨베이어벨트 아시죠? 쭉쭉 가면 이렇게, 그 시대 포드 시스템이거든요. 포드 시스템이 있었고, 그 시대에 또 물질 문명을 확대시키는데 또 하나의 시스템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테일러 시스템입니다. 테일러 시스템을 좀 한국말로 바꿔 말하면 과학적 인간관리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즉 노동자를 어떻게 관리하면 좀 더 많은 물질을 생산할 수 있을까? 좀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 테일러즘입니다. 그 테일러와 포드가 결합되면서 대량 생산 체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포드가 한 말 중에서 그런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차를 노동자들이 타게 만들겠다. 그러면 이 노동자들은 자기가 노동을 해서 생긴 불을 가지고 그 불을 맡겨갈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포드가 만들었던 시대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문화가 이 책에서도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위대한 개츠비 책 내용에 나오는 겁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이 책에서 한번 추출해 내봤습니다. 이제 개츠비가 이때는 크게 매일같이 연회를 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러 오는데 주말이면은 그의 롤스로이스가 버스가 돼서 사람들을 실어 나릅니다. 그리고 스테이션 웨건이라는 차는 기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을 계속 실어 나르고요. 거기에는 또 개인적으로 차를 타고 온 사람도 많은데 차가 도로 한 깊숙이까지 5겹으로 주차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부의 상징이고 대중화되었던 차가 또 한편으로는 이 부가 계층을 파괴하고 계급을 파괴하는 형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잠깐 읽어보면요. 백인 기사가 운전하는 리무진 한 대가 우리 앞을 지나갔는데 그 안에는 맵시 있게 차려입은 흑인 남자 둘과 여자 하나, 모두 3명이 타고 있었다. 그들이 거만하게 경쟁이라도 하듯 우리를 향해
달걀 노른자에 같은 눈동자를 굴리는 것을 보고 나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비웃음이죠. 야, 이게 돈이 있으니까 이제 흑인들도 리무진을 타고 백인 운전사를 고용하는구나. 이런 시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리를 넘었으니 이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이 다리는 뉴욕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즉 뉴욕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고 결정되는 건데, 이 돈에 의해서 상류층대로 문화를 소비하고, 하류층은 하류층대로 또 문화를 소비하고, 또한 계급이 파괴되고,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요, 유럽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귀족에 대한 어떤 선망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유학을 보내면 다 영국으로 보냈었죠. 초기에는 19세기라든가 20세기 초반에는 다 영국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영국으로 보냈는데, 영국 전통의 귀족을 흉내내는 것이 단지 물질문명의 향락만을 누리는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차별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톰 부캐넌, 즉 데이지의 남편. 데이지의 남편이 큰 부자입니다. 폴로 선수예요. 이 시대의 20세기 초반에 이 부를 획득한 사람들은 농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부를 획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본을 굴리면서 부를 획득하는 거잖아요. 이 크게 일을 할 게 없으니까 되게 스포츠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톰 부캐넌도 폴로 선수입니다. 폴로 아시죠? 폴로 선수라기보다는 폴로를 즐기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개츠비라는 사람이 어디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래서 물스테이 쓰는데, 이게 자기 부인을 향한 어떤 구애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만나면 살짝 알력이 있습니다. 알력이 있는데 어떻게 알력하냐면, 예를 들면 개츠비 같은 경우는 데이지의 남편인 톰한테 이 사람 폴로 선수야 이렇게 말한다든가, 또 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말을 타고 갑니다. 그 개츠비의 집에 말을 타고 가면서 몇 명이 타고 가죠. 타고 가면서 혹시 우리 여기 파티 가려고 하는데 말 타고 갈 수 있어요? 개츠비한테 물어보죠. 개츠비는 당연히 말이 없죠. 그 장면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전 타고 갈 말이 없습니다. 군에 있을 때는 탔었죠. 그런데 그 후에는 말을 구입하지 않았어요. 자동차를 타고 쫓아갈까요? 그러니까 톰 부캐넌과 같이 온 사람이 자기들까지 서로 속닥이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파티에 오는 사람 중에 그 잘 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텐데 하면서 그가 눈살을 찌푸립니다. 즉, 야, 똑같이 나와라. 돈이 많다고 해서, 재력이 크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야. 우리는 전통 귀족의 어떤 맥을 잇고 있고, 너는 어떻게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지 않냐. 우리하고는 달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톰 부캐넌이 개츠비를 살짝 뭉개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 시대를 또 재즈의 시대라고도 하고 광란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3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20년대 플레버라고 써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플레버가 옷이 좀 이렇게 플럭플럭 하잖아요. 약간 음성을 좀 짠 것 같아요. 일종의 우리나라 같으면은 신여성, 일본에서 10대에 유학을 가서 외국의 어떤 선진적인 문명, 물질과 의식을 일찍 체득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전통적인 조선시대 문명이 그대로 있을 때 그 신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억압을 탈피하고자 하는 다양한 형태의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플레버라는 것이. 오른쪽은 찰스턴 댄스라고 굉장히 흥거짬수니까 이 어떤 물질 문명을 마음껏 누리는 어떤 시대였던 거죠. 이 시대에. 이러한 것들이 이 책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냐면은 아무래도 개츠비가 연 그 파티죠. 그 파티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파티에서 보면은 난 이런 파티가 좋아요. 여성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동 거지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언제나 즐길 수 있거든요. 여성이라면 일하라고 하는 어떤 행동의 규약, 이걸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 이제 밤 늦게까지 부부간에 남는 경우도 있는데, 여성들이 더 있으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해방된 거겠죠. 남성들을 가려고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20년대에 미국 문화가 다양하게 층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화가 개츠비에서 너무 많이 잘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성을 바라보는 정통적인 시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요.
톰 부캐넌과 데이지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톰 부캐넌이 신혼여행 중에 바람을 핍니다. 첫 딸을 낳았는데 아이를 낳은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톰이 어디 있는지가 몰라요. 자기가 버림받은 느낌을 들은 거죠. 그래서 자기 딸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게 되뇌이는 거 자기 혼자. 괜찮아. 딸이라서 기쁘지 뭐야. 그리고 얘가 커서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 편이 제일 좋으니까. 아름답고 귀여운 바보만. 데이지 스스로 자기도 그렇게 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데서 만족을 하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딸도 거기에 그냥 그렇게 그런 문화 속에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자주적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그 시대의 또 문화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것이 금주법이 있습니다. 금주법. 이것은 여기에서 개츠비와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읽다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이 톰 부캐넌이 개츠비를 살짝 이렇게 어긋장을 놓는 장면에서 가다 보면 약국에 가면은 지금은 뭐든지 다 팔아 이런 말 하거든요. 그 약국이 뭐냐면요. 금주법 시대에 몰래 술을 파는 곳이 약국이거든요. 금주법 시대에 이제 금주가 다 되니까 술 못 파니까 되냐면 술을 의료용으로 해서 판 거죠. 이제 그게 약국에서 파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개츠비가 일종의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곳곳에 암시되어 나와 있거든요. 그걸 야, 쟤 돈 버는 거 저렇게 돈 버는 거야 하기 위해서 그걸 비꼬면서 가다 오면은 약국에서 요즘은 별걸 팔아요. 이렇게 약 올리는 장면도 있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경제가 가장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대중문화에 흡속 젖어 있을 때인데 술을 팔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또 하나가 술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암적으로 어두운 지하 경제가 튼튼하게 자리매김 됐겠습니까? 여기까지를 20년대의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고 그 문화가 이 책 속에서 어떻게 발현됐는가를 이제 이야기했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장소와 인물과 주제를 알 수 있는 문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장소인데요.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상상적인 공간입니다. 공간을 만든 거예요. 있는 공간이지만 여기를 상상적으로 그린 겁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데이지가 사는 곳 이스트에그입니다. 개츠비가 사는 곳이 웨스트에그고요. 쓰레기 거기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이 글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맨하탄 있죠, 뉴욕. 네, 뉴욕과 함께 이 공간이 주요한 이 소설의 배경입니다. 주요 장소로 들어가는데요.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장소라고 일종 공간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파티 장소, 즉 개츠비의 집에서 개츠비의 집의 특성이 아니라 개츠비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티의 특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츠비의 파티는 어떤 거냐면 오면은 사람들이 일종의 놀이공원처럼 즐기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여기서 어떤 사람을 볼 거냐면 영국 젊은이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걸 알죠. 근데 이 닉이 봤을 때 이 젊은 영국인을 보고 어떻게 느끼냐면 이 미국의 동부에 영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젊은이들이 오기 시작하네. 그것도 채권이라든가 자본의 확장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자리 잡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가 똑같냐면 미국 중서부에서 이제 전통적인 산업을 하던 미국인이 동부에서 자본의 확장을 통해서 돈을 엄청 버는 걸 보고 그리 오듯이 그 전에 세계 패권 국가였던 나라의 젊은이가 이제 어디로 오기 시작하면은 미국으로 오기 시작하는 자본을 따라서 미국으로 오는 시기가 된 겁니다. 20년대부터. 그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일요일 아침 교회 종소리가 해변가 마을에 울려 퍼지는 동안 사람들은 개츠비 저택으로 옵니다. 파티를 하기 위해서.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혹시 예전에 미국 드라마 중에서 초원의 집에 가면은 그 아빠가 마차를 몰고 가면서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일요일이면. 교회를 가요. 전통적으로 미국은 그게 가족끼리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가는 게 전통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개츠비 집 파티로 가는 거예요. 전통적인 어떤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청교도 문화라든가 건전성의 문화가 이미 파괴되어 버렸던 거죠. 청교도라고 하는 것은 영국에서 정치적으로 버림받으면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왕정이 가지고 있었던 모순을 갖다가 극복하고자 서로끼리 자치규를 형성하면서 민주적인 규약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꿈도 있었어요. 물론 그 상에 어두운 면도 존재했지만 그런 것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일요일 아침이면 이제 초원의 집에서 그런 보는 장면이 없어지고 개츠비 집에 파티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파티에 참가해서 개츠비에 의해서 참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차를 타고 오면은 기차까지 자기 리무진을 보내서 데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먹을 걸 다 준비할 뿐만 아니라 어떤 한 여성은 거기서 옷이 살짝 나가요. 그 주소를 개츠비가 적어갑니다. 어떻게 하죠? 그보다 더 좋은 옷을 보내줘요. 이랬는데 그들이 주고받는 개츠비에 대해서 주고받는 대화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밀주업자였대.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 아니면 그 다음 또 나오는데 아니야 누굴 죽였대. 그 사람은 사기꾼이대.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이게 그 개츠비 집에서 벌어지는 파티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이고 거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들 이것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웨스트 에그 개츠비의 집인데 아까는 파티를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 좀 다르게 한번 좀 바라보겠습니다. 웨스트 에그와 이스트 에그는 똑같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새들이 보면 저 똑같네? 이 느낄 정도 똑같은데 이 안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맨 앞에 묘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좀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이요. 개츠비의 집입니다. 노르망디 시창을 그대로 본뜬 것으로 유럽에 있는 노르망디 것으로 한쪽에는 가느다란 수염 같은 담쟁이 덩굴이 뒤덮인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 탑과 대리석 풀장 그리고 무려 160제곱미터가 넘는 잔디밭과 정원이 딸려 있었다. 바로 개츠비 저택이다. 개츠비 저택은 노르망디 시청을 본떴고요. 지은 지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이스트웨그 톰 부캐넌 부부 데이지와 함께 살고 있는 톰 부캐넌의 집을 한번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붉은색과 흰색으로 장식한 조지 왕조 시대 식민지풍의 쾌적한 집은 많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었다. 잔디밭이 해변에서 시작해서 현관을 향해 400m나 달려와 해시계와 벽돌로 꾸민 산책길과 불타는 듯한 정원을 뛰어넘어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저택에 이르러서는 마치 여세를 몰듯 밝은 색의 덩굴이 되어 집 옆을 따라 뻗어올랐다. 집 정면은 한 줄로 나란히 이어진 프랑스식 창문으로 나뉘어 있는데 창문은 황금빛이 반사되어 번쩍이며 따스한 바람이 부는 오후를 향해 활짝 열려 있었다. 승마복을 입은 톰 부캐넌은 다리를 쫙 벌리고 현관에 서 있었다. 굉장히 자신감 넘치죠? 다르죠? 그들의 묘사가. 그래서 실제 개츠비 집에서 파티가 있을 때 이스트 에그 사람들이 가끔 오는데 올 때 살짝 밑으로 깔아보는 시야로 봅니다. 그들을. 그리고 그 흥청망청한 파티에서 뭔가 고귀한 역할을 자기가 하는 듯이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 집은 석유재벌 드메인의 소유지였지. 그래서 함께 딱 박아줘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쓰레기 계곡입니다. 이 쓰레기 계곡은 이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하고 만큼이나 처음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20년대를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쓰레기 계곡이다. 제가 밀처럼 자라 산마루와 언덕과 기괴한 정원을 이루는 환상적인 농장만이다. 쟤는 이곳에서 집과 굴뚝 그리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모양을 하고 있다가 안간힘을 내서 마침내 회백색 사람 모양이 되어 희뿌연 공기 속에 어렴풋이 움직인다 싶으면 벌써 땅바닥으로 무너져 내린다. 연기가 다 피어올라와요. 집에서 제의 계곡에서. 근데 이 연기가 마치 뭐 같냐면 안간힘을 내면서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그런데 다시 일어났다 싶어서 움직이다 싶으면 다시 땅바닥으로 푹 쓰러져 버리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때 사회 속에서 20년대 흥청망청 이렇게 사는 삶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본에 대한 어떤 욕망과 애착이 있지만 따라올 수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삶은 삶에 대한 이야기죠. 뭔가 일어나지만 다시 넘어지는 이야기다. 거기에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 나오는 에클버그 의사의 두 눈이 종종 책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에클버그의 의사의 두 눈은 뭐냐면요. 한 안과 의사가 지금 망했는데 예전에 세워놓았던 광고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래된 세월 동안 페인트를 칠하지 않은 채 햇빛에 걸려서 좀 발해 있는 거죠. 바른 것이. 근데 그것이 굉장히 크게 눈 하나가 1m가 되게끔 한 것이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켜보고 있는 것을 종종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 에클버그 의사와 두 눈과 마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광고판입니다. 광고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이 생산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게 만들어 주면서 상품이 나옵니다. 너는 이걸 기필코 써야 돼. 하면서 그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요. 광고가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상품에 어떤 욕망을 갖다가 부추기는 게 광고죠. 그 광고인데 이 광고가 이제 색이 바래가지고 비도 받고 햇빛도 돼가지고 저 위에서 댕그랑하니 밑에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자본이 가지고 있었던 명암에서 어두운 측면이 이미 싹 깔려있는 미국 사회, 이걸 좀 나타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사후적으로 해석인데 25년에 이게 써졌잖아요. 29년도에 미국은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장기적인 대공황이 일어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회복이 되는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이제 사후적인 해석인데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대공황 이후에 야 봐라 임마 너희들 살았던 것이 어떻게 너희들이 하면 어떻게 사회가 오는가 그게 다 잠재되어 있었던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8쪽에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공간이 뉴욕입니다. 뉴욕은 여기 이스트 에그에 살고 있는 톰 부캐넌과 데이지가 또 그 개츠비가 가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두 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이 톰 부캐넌이 닉과 함께 누구와 함께 오냐면 자기 정부와 함께 온 장면이 나옵니다. 정부와 함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톰 부캐넌과 개츠비가 데이지와 함께 또 온 장면이 나옵니다. 뉴욕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기가 막히게 써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다리 위에는 햇빛이 들보 사이로 움직이는 자동차들 위로 끊임없이 어른거렸다. 강 건너로는 하얀 각설 땅덩어리 같은 도시가 솟아있었다. 바라건대 모두가 냄새나지 않는 깨끗한 덩어로 세워졌으면 하는 생각을 했던 도시였다. 그 청교도의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 아니면 미국이라고 하는 이제 유럽과는 다른 새로운 신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던 도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킨스보로 다리에서 바라보는 뉴욕은 언제나 처음 보는 도시 같았다. 도시 같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신비와 아름다움에 대한 터무니없는 첫 약속을 간지하고 있었다. 터무니없는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신비와 아름다움을 뉴욕이라는 사회에서 깨끗한 돈을 가지고 건설하자고 했었던 어떤 그런 정신이 있었는데 그런 터무니없는 약속의 결정체가 뉴욕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그 백인 기사를 운전자 리무진 한 대가 지나가는데 그 뒤에 흑인 남자 둘과 여자 하나가 타고 있으면서 거만하게 그 닉을 타고 가는 차를 바라보는 장면. 주요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이지가 죽인 거잖아요, 여자를. 이걸 잠깐 이야기하자면 차를 보고 갈 때는 예를 들면 톰 부캐넌이 이제 다 개츠비에서 다 알고 이를 까발리기 위한 어떤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걸 완전 짓밟기 위해서 뉴욕으로 놀러 가자고 합니다. 근데 이제 뉴욕으로 놀러 가는 사람들이 이제 5명이 놀러 가는 거죠. 뭐냐면 개츠비, 그다음 데이지, 톰 부캐넌, 그다음에 닉, 그다음에 여자 한 명 누구죠? 조던. 이렇게 5명이 놀러 가는 거죠. 근데 갈 때는 어떻게 가냐면요. 이제 갈 때는 톰
조던, 닉 이렇게 갑니다. 한 차가. 또 한 차는 어디냐면 개츠비, 데이지 이렇게 갑니다. 가다가 톰 부캐넌이 가고 있는 장면에서 어디 들리냐면은 그 윌슨 집에 들려요. 윌슨 주차장 차 고치는 집에. 그래서 머튼 즉 자기 정부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서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은 이제 부캐넌 옆에 누가 조던 베이커 있으니까 제가 부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그때는 누구 차를 타고 가냐면 서로 바꿔 타고 가잖아요. 근데 다시 뉴욕에 놀다가 다시 차를 또 바꿔 타고 이게 오는 겁니다. 근데 오고 있으니까 저 차가 이제 그 톰이 타고 오는 차네 하면서 톰의 정부였던 머틀이 내려와서 팍 달려갑니다. 근데 그때 운전을 누가 하고 있었냐면요. 그 차에는 데이지와 개츠비 타고 있었고 데이지가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데이지가 운전 미숙으로 받아서 거기서 즉사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개츠비는 자기가 운전한 것처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톰 부캐넌이 그 윌슨한테 즉 자기 정부 남편한테 그걸 알려줘 버려요. 저거 개츠비 차야 이렇게. 그리고 총을 들고 개츠비를 죽여버리죠. 자, 개츠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맨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닉이 개츠비에 대한 묘사죠. 그는 마치 1만 5천 킬로미터 밖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감지하는 복잡한 지진계와 연결되어 있기로 한 것처럼 삶의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래서 희망에 대한 탁월한 재능이 있었고 낭만적인 민감성이 있었대요. 개츠비가. 희망에 대한 탁월한 재능과 낭만적인 민감성이 어디서 많이 드러나냐면요. 데이지를 향한 것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죠. 언제나. 그 웨스트에그에 왔을 때 얘가 닉이 개츠비를 처음 봤을 때 저녁에 싹 보거든요. 이스트에그에 있는 푸른 불빛을 향해서 막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푸른 점은 누구겠습니까? 데이지죠. 이 푸른 꿈을 향한 개츠비의 데이지에 대한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결부시게 하면요. 유럽 구대륙에 살았던 사람들이 흰 대륙에서 새로운 사회를 꿈꾸고 자기의 새로운 삶을 만들고자 왔던 그 푸른 꿈과 결합을 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서 이제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되고 세계의 패권국으로 도약하면서 그런 것에 다 그쪽 편입되고 자본의 논리에 흡수되는데 개츠비는 여전히 데이지에 대한 그런 욕망과 사랑과 상상적인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고 죽을 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것을 뭐와 연결시키냐면요. 청교도인들이 정치적으로 박해받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럽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굶주렸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왔던 신대륙에서 꿈꾸고자 했던 그 초기의 꿈들. 뉴욕이란 뉴욕이란 도시를 만들었을 때 나중에 그런 정말 흥청망청의 대명사가 된 뉴욕이 아닌 그런 아름답고 멋진 그런 뉴욕을 꿈꿨던 그 꿈, 이 꿈과 서로 비슷하게 결합시켜요. 그래서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쪽에 바라보겠습니다. 개츠비와 데이지가 닉의 집에서 만납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요. 개츠비가 닉한테 부탁을 합니다. 데이지만 한번 혼자 데려왔으면 좋겠다. 내 집에. 그래서 혼자 데려옵니다. 둘이 만나는 장면을 닉이 보면서 그걸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묘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 장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막 비가 왔다 안 왔다, 그 날씨도 밝아졌다 흐려졌다 하거든요. 근데 이 둘이 만남이 더 성사되면 성사될수록 날이 밝아져요. 그걸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또 이제 둘이 만나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짧은 프렌치 키스도 하는데 이 장면에서 또 닉이 자기가 서술자가 개입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결론을 보자면 그겁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개츠비의 마음을 읽어서 쓴 거죠. 물론 닉이. 이미 개츠비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릴 때부터 꿈꿔왔었던 그 거대한 푸른 꿈에 대한 환상을
데이지라고 하는 사람에게 을 통해서 실현시키고자 했는데 이미 데이지는 자기 푸른 꿈을 성사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구나. 이걸 닉은 느껴요. 근데 관성의임은 계속 있는 거죠. 데이지에 대한 어떤 관성이. 그래서 닉은 맞아요. 네가 즉 개츠비 네가 만약에 네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에 그 푸른 꿈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면 데이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걸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츠비가 말합니다. 데이지한테 말하는 겁니다. 안개가 끼지 않았다면 여기서도 당신 집이 보일 건데 당신 집 그 부두 끝에는 항상 초록불이 켜져 있었군요. 매일 저는 봤으니까 자기가 데이지를 그리면서 아마 그 불꽃이 지니고 있던 엄청난 의미가 이제 영원히 사라져버렸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을지 모른다. 이건 닉의 서술입니다. 안개가 없었다면 당신 집의 옆에 있는 푸른 불빛이 보일 건데요. 그리고 저는 여기 이사 온 일에 언제나 당신을 생각하며 그 불빛을 봐왔었는데요. 이렇게 말했겠죠. 그걸 보고 닉이 개츠비의 마음을 잊고 서술한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빛이 지니고 있는 엄청난 의미가 이제 영원히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당신은 불현듯 안 것 같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 그를 데이지와 갈라놓았던 그 엄청난 거리와 비교해보면 그 불빛은 그녀와 아주 가까이 거의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것 같았다. 달 가까이 있는 어떤 별처럼 그렇게 가깝게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다시 한낱 부두에 켜져 있는 초록색 불빛에 지나지 않았다. 그에게 마법을 부렸던 물건 중 하나가 줄어든 셈이었다. 마법을 부렸던 물건 중 하나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그 마법을 부렸던 물건이 누구입니까 이때? 데이지예요. 데이지가 이제 자기에게 마법을 부렸던 것이 사라졌다고 닉은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문단 보면요.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5년에 가까운 세월, 심지어 그날 오후에도 데이지가 그 꿈에 미치지 못한다는 수가 있었을지 모른다. 물론 그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가 품어온 환상의 거대한 힘 때문이다. 개츠비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환상을 데이지는 채울 수 없었어요. 닉이 보기에는. 그 환상이 어느 정도 컸냐면요.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그 환상의 힘은 그녀를 초월하였으며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 그 어떤 정열도 그 어떤 순수함도 한 인간이 그 유령 같은 가슴 속에 품게 될 것에 도전할 수 없으리라. 이것은 아까 말했던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넘었던 사람들의 푸른 꿈과 연결시켜서 읽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있냐? 맨 뒷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유추할 수 있게끔. 초기에 구대륙에 있던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정치적으로 박해받았던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뭐냐면요. 종교적으로 박해받았던 사람들, 대표적인 게 청교도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박해받은 사람도 넘어오죠. 그리고 집안에서 장자상속에서 배제된 사람도 넘어옵니다. 장자상속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되게 남부로 많이 왔대요. 남부로 많이 와가지고 그 남부 거대한 어떤 그 농장을 꾸리면서 유럽의 전통적인 문화를 흡수하다가 옮겨 씌우면서 많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아니면 이제 벌목꾼들, 아니면 그 가죽, 그 동물 가죽을 벗겨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굶주려 죽어야 되니까 오는 사람들. 그 19세기의 이야기지만 아일랜드에서 감자 기근에 의해서 다 죽잖아요. 그 굶주림에서 죽어가니까 혹시 저기 가면은 먹을 것 하나도 있을까 해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꿈이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렇게 됐지만 그 꿈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 꿈을. 닉은. 나는 그가 되돌리고 싶은 것이 데이지를 사랑하는 데 들어간 그 자신에 대한 어떤 관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닉이 봤을 때 이제 개츠비가 데이지를 만났는데 데이지를 만나고 개츠비의 사후 이후에 변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데이지를 위해서 품었던 그 사랑이 자기가 잘못 알았던 거 아닌가. 혹은 이것이 자신이 꿈꿔왔던 어떤 관념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다시 한번 출발점으로 돌아가 천천히 모든 것을 다시 음미할 수만 있다면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었으리라. 그 핵심은 뭐였냐면요. 개츠비를 바라볼 때 뭘 바라봐야 하냐면 그 마음이 데이지를 향해서 나타나면서 정말 물질 만능주의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끝판을 보여주지만 실제 그것이 꿈꿨던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돌아보고자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걸 잃었다는 거예요. 근데 잃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다는 겁니다. 네게 봤을 때는. 그래도. 그러면 이런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개츠비에게 어렸을 때. 생겼던 과정이 있었겠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개츠비가 이제 죽고 나서 장례식에 그 누구도 오지 않습니다. 닉은 기다리죠. 그리고 혹시 이 사람은 올까 하면서 전화하기도 합니다. 물론 한 명은 옵니다. 한 명 오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아버지 말고 한 명 더 있었고요. 아버지가 찾아오는데 아버지가 그때 개츠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보여주는 것이 개츠비의 일과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책에 나와 있는 개츠비의 일과표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계획표입니다. 비슷하죠?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느 누구나 벤자민 프랭클린의 일과표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일과표니까 이것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이라는 사회의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왜 상징적인 인물이냐? 다양한 미국에 대한 상징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요.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 와서 일을 하면은 계급에 상관없이 자기 핏줄에 상관없이 일만 하고 열심히 하고 능력만 있으면 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준 게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학벌이 낮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진짜 독서도 많이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건국의 아버지로 뽑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이 명확한 시간과 돈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잘 조리 있게 사용하냐.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포디즘과 테일러리즘을 어떻게 잘 결합해서 같은 시간 내에 높은 생산성을 생산하냐. 이것이 이러한 정신을 만든 게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 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개츠비는 어릴 때부터 실천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꿈도 굉장히 컸고요.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그 꿈이 컸다고 말하기에는 다 포함할 수 없을 정도로 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는 무능하고 별 볼일 없는 농사꾼이야. 그 상상력으로는 결코 그들을 부모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사실인즉 롱 아일랜드 웨스트의 그 제이 개츠비는 스스로 만들어낸 이상적인 모습에서 솟아나온 인물이다. 그는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얼마나 상상력이 큰지 아시죠? 이름도 그래서 이때 바꿉니다. 제이 개츠비로. 원래 이름은 제임스 개츠였죠. 그 다음 읽어보면요.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폭풍우가 거칠게 몰아치고 있었다. 밤에 잠을 잘 때면 너무나 기괴하고 환상적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이때 데이지를 만난 겁니다. 데이지의 집을 보고요. 보니까 이것을 자기의 그 환상과 상상과 일치시켰던 거죠. 굳이 그걸 말한다면 그것을 하나의 자기의 과정으로 여기고 그 다음으로 자기의 상상력을 펼쳐나갔어야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동양도 마찬가지지만 서양 문화권에서는 자기의 변화를 줬을 때 이름을 많이 바꾸는 경우가 많죠. 완전한 몸의 변화를 비유하는 걸로 이름의 변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닉 캐러웨이입니다. 닉은 중서부에서 동부로 옵니다. 채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닉의 변화 과정은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얘가 나중에 동부에서 이걸 보고 다시 떠나요. 중서부로. 이런 문화권에서 살 수 없겠다 하고 떠나는 어떤 과정이 이 동부에서 톰 부캐넌과 데이지 그리고 파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츠비와 비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상실해버린 것들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동부로 상징되는 거고. 근데 이 디케오 이것은 그냥 이렇게 살짝 읽으면서 이게 어디서 동성애적인 게 나타나? 이게 물으신다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인용해 온 겁니다. 11쪽 두 번째 문단. 파티에서 그 개츠비의 집 파티가 아니고 뉴욕에서 있을 때 그 맥키시 부부가 있는데 맥키는 예술가예요. 사진 찍는 사람인데 그 맥키 남자를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맥키 씨가 꽉 찐 두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의자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이 마치 정력적인 활동가를 찍어놓은 사진 같았다. 난 손수건을 꺼내 오후 내내 신경이 거슬리던 그 뺨에 말라붙은 비누 거품 자국을 닦아주었다. 딱 누워있는 거예요. 이제 맥키 씨가 잠들어 있었거든요. 잠들어 있었는데 이 뺨에 말라붙은 비누 거품 자국이 있었어요. 근데 낮에부터 보고 있었어요. 그걸 한번 닦아주고 싶다. 그런데 잠들었을 때 살짝 닦아주는 겁니다. 이런 장면이 맥키에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닉이. 다른 사람한테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앞에 보면은 톰 부캐넌과의 모습에서도 이런 게 보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조던에서도 어떤 거냐면 조던의 그 콧수염 있죠. 여성에 나온 그 작은 털수염. 조던을 볼 때 그것에 매료돼요. 거기에 땀방울이 맺혀 있는 거. 동성애적인 것이 계속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적인 것이 가장 강하게 나와 있는 게 여기입니다. 언제냐면 언제 점심이나 하러 오시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신음소리를 내며 내려가고 있는 동안 그가 제안했다. 어디서요? 어디서든지요. 네버에서 손을 떼주세요. 엘리베이터 안내원이 잘라말했다. 좋습니다. 기꺼이 가지요. 나는 그날 그 점심 초대에 응했다. 맥키가 닉을 초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 침대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속옷 차림으로 침대 시트에 들어가 두 손에 커다란 포트폴리오를 들고 앉아 있었다. 미녀와 야수, 고독, 식료품 가게의 늙은 말, 브루클린 딸이. 그리고 나서 나는 펜실베니아 역의 추운 지하 대합실에 반쯤 잠든 상태로 누워 조간신문 트리뷴을 보며 새벽 4시 기차를 기다렸다. 아침 일찍 나온 거예요. 같이 있다가. 점심이나 하죠. 그랬죠. 맥키가 닉한테 점심이나 하죠. 그러니까 좋아요 했어요. 그 다음 나오는 거 뭐냐면 닉이 침대 앞에 서 있었고 맥키는 속옷 차림에 있었어요. 그 다음 문장에 뭐가 나오냐면 나는 역에서 새벽 4시에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가 나와요. 아무 다른 자세한 서술이 없이. 그럼 같이 자고 나왔다는 거예요. 새벽 4시 차 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제가 도덕적 가치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 가치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문화 중에 20년대에 그 굉장히 어떤 대중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동성애적인 것도 활성화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저자가 이 안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지막 장에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개츠비가 그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그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넘어온 사람들의 꿈으로 연결시켰는데 그걸 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냐. 마지막 문단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이 아니고 마지막 장이죠. 나는 서서히 그 옛날 네덜란드 선원들의 눈에 한때 꽃처럼 찬란히 떠올랐던 이 옛성, 신세계의 싱그러운 초록색 가슴을 깨닫게 되었다. 바로 이 섬에서 자취를 감춘 나무들, 개츠비 저택에 자리를 내준 나무들은 한때 인간의 모든 꿈 중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꿈에 소곤거리며 영감했던 것이다. 한때 구대륙에 있었던 네덜란드 선원들이 푸른 꿈을 꾸고 왔던 이 섬에 있는 나무들이 이제 그 꿈을 안고 개츠비의 저택에서 나무로 그 자리를 내줬다는 겁니다. 개츠비가 그 꿈을 안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나는 그곳에 앉아 그 오랜 미지의 세계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개츠비가 대지의 부두 끝에 초록색 불빛을 처음 찾아왔을 때 느꼈을 경이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 꿈이 이미 자신이 뒤쪽에 공화국의 어두운 벌판이
밤하래 두루마리처럼 펼쳐져 있는 도시 너머 광막하고 어두운 어떤 곳에 가 있다는 사실을 그럼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그 꿈이 공하고 어두운 불판에 뒤로 다 밀려났어요. 그 꿈들이 이제 구대륙에서 꿈꿔왔던 그 꿈들이 이제 다 밀려나 버린 겁니다. 그 공화국에서. 뉴욕을 지려고 했던 꿈이 다 이제 돈에 의해서 그 어두운 측면이 드러나는 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개츠비는 그 초록색 불빛을 해마다 우리 눈앞에서 뒤쪽으로 물러가고 있는 극도 희열을 간직한 미래를 믿었다. 그것은 우리를 피해갔지만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내일 우리는 좀 더 빨리 달리고 좀 더 멀리 팔을 뻗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밖에 갠 아침에 그리하여 우리는 조류를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려가면서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하면서 이 책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츠비를 위대하다고 닉은 본 거고요. 그 문학에서는 죽음의 작용이 현실 우리의 삶과 다르게 작용되기 때문에 죽음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되게 죽음으로. 문학에서의 죽음의 작용은 어떤 작용이, 제 생각입니다. 죽음의 작용은 어떤 게 있냐면요. 예를 들면, 현실에서의 소생시키는 작용이 강해요. 현실에서. 그 안에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잘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죽음이에요. 저는 종교는 아니에요. 종교는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이 그걸 가장 강하게 잘 나타냈어요. 만약에 예수가요, 거기서 죽지 않고 어떤 성과를 이뤘어요, 어느 정도. 그거하고 자기가 그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 죽음을 통해서 내 삶을 알려주는 방식, 이걸 했어요. 어떤 게 후대에 더 강력하겠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자기 삶을 알려주는 방식이 더 강해요. 문학도 마찬가지거든요. 되게 문학에서의 죽음은 실패로 끝날 수도 있고 여기서 저 안타까움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읽을 때는 이 사람의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더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걸 실현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 더 강해요. 일종의 문학에서의 죽음은 우리 삶에서의 소생으로 많이 나타나요. 부활로 많이 나타나요.